아니죠. 부작용 확률이 0%인 거는 없죠. 그 얘기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부작용 확률을 사실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의학도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늑대가 왔어요. 오늘도 늑대는 늑대 선생, 성형외과 전문의 김현주 원장입니다. 가장 튼튼하다. 자가늑연골은 우리 집 지을 때로 따지면 철근 구조물 같은 거예요. 크고 높은 아파트는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겠죠. 작은 빌라라고 해가지고 스폰지나 나무로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크든 작든 상관없이 튼튼한 기초공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는 자가늑연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몸에는 갈비뼈가 12개가 있어요. 1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주로 쓰는 부위는 10번부터 6번까지 쓰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위는 보통 6번, 7번 부위고요. 이제 이 연골이 대부분 이제 폐를 보호하고 있죠. 뼈와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떼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숙련자라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이 폐하고 그 바깥쪽에 있는 늑하고 사이가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육으로도 감싸져 있고 아주 숙련자라면 사실 뭐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10분, 15분 정도면 사실 누구나 뗄 수 있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일단은 12번, 11번에는 연골이 없어요. 보통 10번부터 6번까지 많이 쓰니까 5개가 되겠죠. 양쪽에 있으면 10개가 될 거고 그거를 다 떼는 게 아니에요. 그 일부분을 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20번, 30번, 40번까지도 가능하겠죠. Are you okay? 코 재수술로만 따진다면 10번째 환자분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오신 분 중에서 늑연골을 4번 채취한 분이 계셨어요. 한쪽에서 이미 3번을 채취했고 반대쪽에서 1번을 채취했는데 보니까 한쪽에서 첫 번째 뗐던 자리가 사실 다 채취한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그 자리 같은 흉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채취해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맞아요. 다행히 이전에 수술하신 원장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제 좀 남겨두셔가지고 같은 흉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수술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가늑연골을 제가 아까 전에 사실 누구나 쉽게 뗄 수 있다고 했지만 떼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잘 조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잘 쓰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져요. 자가늑 코성형은 늑연골을 이용해서 비중격처럼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자가늑의 특성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정할 것이며 이걸 어떻게 다듬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 것이냐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해야지 그 다음 수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죠. 부작용 확률이 0%인 거는 없죠. 그 얘기는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부작용 확률을 사실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의학도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가늑을 썼을 때 자가늑 자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자가늑 같이 동시에 쓰는 보조재료, 예를 들어서 실리콘, 고텍스, 인조진피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자가늑연골이 아니더라도 자가연골이라면은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연골을 썼을 때 부작용 확률이 더 낮다, 높다라고 따지는 것은 자가연골이라면 다 같은 정도의 부작용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튼튼하냐 자연스럽냐 자체가 사실 너무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을 크게 놓고 지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쓰고 낮은 빌라를 지을 때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씁니다. 똑같습니다. 집을 높게 짓냐 낮게 짓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튼튼하게 짓냐에 따라서 추후에 모양 변화 가능성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자가늑을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비중격이 크고 튼튼한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코를 원할 때는 비중격만으로도 충분하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시아인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Are you with us? 일단은 비중격이 가능한지 먼저 체크해 볼 거고요. 비중격이 불가능하다면 자가늑연고를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시킬 겁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한다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재료 또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재료가 기증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배우라서 또는 모델이라서 몸에 흉터를 남기기가 힘들다, 몸의 어떤 부위에도 난 흉터를 남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남아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일단은 기증늑연골은 자가연골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서 흡수되는 율이 좀 있어요. 근데 흡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또 모양 변화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흡수가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 흡수율, 모양 변화 가능성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힘든 게 문제예요. 통계적으로 20% 정도의 늑연골이, 기증늑연골이 흡수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 기증연골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사용하려고 뭐 여러 업체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같이 연구를 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수술 방법입니다. 달라요. 그리고 말 늑연골은 아니고요. 날개뼈에 붙어있는 연골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골의 성상 자체도 조금 다르고 약간 탄성 연골이에요. 탄성 연골에 가깝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기둥으로서 세우기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능코 성형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항상 코는 당연히 모양과 기능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능코 성형을 통해서 비중격 망곡증, 그 다음에 하비갑계, 그 다음에 밸브 같은 수술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보통 일반적인 성형외과 원장님들이라면 환자분이 기능코 성형을 하겠어요 라고 하지 않아도 보통 하는 부분들이에요.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면 사실 수술이 똑바로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코가 비중격이 비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코가 똑바로 서겠어요. 그걸 잡는 과정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고, 조금 더 튼튼하게 하는 과정 중에 밸브 수술이 일부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사실 기능코 성형이라는 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병원에서 하고 있지만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같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Are you okay? 자, 오늘은 자가늑연골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가늑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잘 아셨죠? 지금까지 오늘도 늑대는 늑대선생 성형외과 전문의 김현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